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을 손절한 캐나다의 마트 진열대에 한국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소비문화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클로에 바넷입니다. 저의 한국과의 첫 인연은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보낸 1년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과 편의점 문화, 그리고 밤늦게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과 생활용품에 담긴 실용성은 제가 칼럼니스트가 된 후에도 자주 떠올리는 주제죠. 캐나다에 정착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저는 작은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넓은 대륙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글을 쓰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가을이 시작되던 9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온타리오 호수 주변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의 주제는 북미 소비 문화의 균열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규모 유튜브 채널에서 다룰 내용이었죠. 출발 전날 여행용품을 구매하러 근처 마트에 들렀는데 진열대에 미국산 제품 없음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 자리를 한국 제품들이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미국 제품을 즐겨 사용하던 저에게는 꽤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써봤던 그 제품들이 여기 캐나다 마트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판매원에게 물어보니 이 동네는 플라스틱백도 금지고 미국산도 이제 잘 안 들여와요. 대신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요라고 대답했죠. 캠핑카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공급 문제일까? 아니면 소비의 반란일까? 한국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제 취재 주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가을 풍경 감상이 아닌 변화하는 캐나다의 소비 문화 속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캠핑카를 출발했습니다. 여행 가방 속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오래된 여행 노트와 서울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감각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캐나다의 가을 풍경은 한국의 가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단풍나무 숲과 맑은 호수, 그리고 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과 지금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연결시키며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 생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온타리오 호수 북쪽 소도시의 작은 마켓이었어요. 이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국제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죠. 과연 이곳에서도 변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온타리오 호수 북쪽 소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우고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국제마켓이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나라의 식품과 생활용품들이 진열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식품 코너에 크게 자리 잡은 라면 섹션이었어요. 놀랍게도 전체 진열대의 절반 이상이 한국 라면으로 채워져 있었죠.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제가 한국에서 즐겨 먹던 라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 시절, 시험 기간마다 밤을 새우며 먹었던 그 라면들이 캐나다 시골 마켓에서 주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매장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라면이 이렇게 많네요. 잘 팔리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작년부터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라면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매주 새로 주문해야 할 정도예요. 처음에는 한인들만 찾았는데 지금은 현지인들도 많이 구매하죠. 이어서 생활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산 화장품,
주방용품, 문구류 등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 제품들이 차지하던 자리를 한국 제품들이 대체하고 있었어요. 화장품 코너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해 보셨나요? 그녀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답했어요. 작년부터 한국 스킨케어 제품만 써요. 미국 브랜드는 가격만 비싸졌지 품질은 그대로더라고요. 한국 제품은 성분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가격은 합리적이라 이제 다른 건 쓸 생각도 안 해요. 이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죠. 미국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실질적인 가치와 효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마켓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러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생각을 바로 글로 옮기고 싶었어요. 카페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메뉴판에는 달고나 라떼와 불닭 파스타가 특선 메뉴로 소개되어 있었죠. 주문을 하러 간 카운터에서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메뉴들이 인기가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카페의 시그니처가 됐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죠. 저도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창가에 앉아 달고나 라떼를 마시며 노트에 오늘의 발견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소비 문화의 변화는 단순히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 전쟁이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품질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개방성이 자리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품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다시 캠핑카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 여행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미국 제품의 부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운 한국 문화의 확산과 그것이 캐나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현지 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이클 라이트 교수는 10년 넘게 북미 소비 트렌드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캠퍼스 카페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도 이미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마이클 교수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시작점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문화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문화는 새로운 대안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현상은 약 3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소비자들이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통업체들이 대체제로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한국 제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제품들이 단순히 저렴한 대체제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어제 마켓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학생 식당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메뉴판에 불고기 버거와 김치 프라이가 오늘의 특선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았어요. 식당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고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 메뉴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학생 무리에게 다가가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드라마에서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익숙해졌죠. 그의 친구 에밀리도 대화에 참여했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요. 특히 문구류나 화장품 같은 건 디자인도 예쁘고 품질도 좋아서 미국 제품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요. 미국 기업들이 혁신을 멈춘 사이에 한국 기업들은 계속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문화적 선호도의 변화였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련된 문화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트렌드 리더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와 다음 목적지로 향하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제품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가 어떻게 캐나다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음 목적지는 토론토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호숫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캐나다의 전통적인 휴양지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었어요. 과연 그런 곳에서도 같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도로 위에서 석양을 맞이하며 저는 유튜브 채널에 올릴 첫 번째 영상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제품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 한국이 있었다라는 제목은 어떨까 생각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캐나다의 가을 풍경과 함께 저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문화적 지형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소비, 트렌드를 넘어 더 큰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조용한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선언이나 급격한 변화 없이 일상의 소소한 선택들을 통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지각 변동 말이에요. 호숫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불빛이 은은한 작은 마을은 전형적인 캐나다의 시골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숫가 캠핑장에 캠핑카를 세우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공기와 함께 새로운 취재를 시작했어요. 이 마을은 예상대로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오래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민들도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많았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마을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처음 들른 곳은 마을의 유일한 슈퍼마켓이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주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었죠. 매장 안을 둘러보던 중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식품 코너 한쪽에 작지만 분명한 한국 식품 섹션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라면, 김, 고추장 등 기본적인 한국 식재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트 주인인 헨리 씨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작은 마을인데 한국 식품을 판매하시는군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소량만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지 주민들도 하나둘 구매하기 시작했죠. 특히 라면과 김은 인기가 정말 좋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할 정도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헨리 씨는 자신도 한국 라면을 즐겨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관절염이 있는데 누구의 권유로 고추장을 조금씩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는 주말마다 집에서 라면과 김으로 간단한 한식을 만들어 먹곤 한답니다. 이 작은 발견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대도시의 젊은 세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통적인 시골 마을의 연세 많은 분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중심가를 더 둘러보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마을 노인회 회장이라는 마사 할머니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국 것보다 한국 제품을 더 좋아한다면서요? 마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손주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우리 세대는 항상 미국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손주가 선물해준 한국산 전기포트를 사용해보니 정말 품질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한국 제품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소비의 변화는 단순히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루어지는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오랫동안 당연시되던 미국식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호숫가를 산책하며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북미 문화에서 갖는 절대적 위치가 서서히 재조정되고 있는 과정이었죠. 호숫가에서 만난 지역 사진작가 데이빗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캐나다인들은 항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듯한 느낌 알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미국을 통하지 않고도 세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 문화의 유입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이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캐나다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미국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었죠. 캠핑카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선물 가게에 들렀습니다. 거기서도 한국산 문구류와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이 제품들이 특히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디자인이 예쁘고 품질도 좋아서 미국 제품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팔려요. 이 말은 한국 제품이 더 이상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프리미엄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치와 품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토론토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좀 더 큰 도시인 킹스턴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대학 도시로 젊은 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마침 주말이라 도심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도심 광장 근처에 캠핑카를 주차하고 거리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서울 마켓이라는 간판을 단 식료품점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국에서 유학 시절 자주 가던 마트의 향기가 반겨주었죠.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현지인들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박 씨는 7년 전 이곳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3년 전부터 현지인 고객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갈등이 심해진 이후로는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는 최근에는 단순히 식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게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김치 만들기나 한국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인기가 매우 높아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었죠. 사람들이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와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과 함께 한국의 생활 방식, 사고방식도 함께 배우고 싶어 하죠. 이 말은 제가 이 여행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였습니다. 소비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성,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탐구가 자리하고 있었죠. 서울 마켓을 나와 거리를 더 탐색하던 중 젊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지 대학의 소비자학과 학생들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의 소비 습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죠. 우리 세대는 브랜드 충성도가 거의 없어요. 사라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미국 브랜드를 무조건 신뢰했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 제품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제품의 대안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학생 제이크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너무 오랫동안 혁신을 멈추고 안주했어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필요에 귀 기울였죠.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였어요. 그들이 성장의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이러한 변화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에서 작은 설문조사를 시작했어요.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한 경험이 있나요? 놀랍게도 20명 중 16명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을 주요 구매 품목으로 꼽았어요. 한 중년 여성은 특히 인상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화장품은 프랑스, 전자제품은 미국 것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딸의 권유로 한국 제품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바꿨어요. 품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합리적이니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은 한국 제품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품질과 혁신, 그리고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취재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미국 제품의 부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어떻게 캐나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캐나다인들의 정체성과 소비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오는 여정의 마지막 날, 저는 한인 밀집 지역인 노스욕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문화가 어떻게 현지에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노스욕의 중심가는 마치 작은 한국 같았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고 한국 식당과 카페, 마트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곳을 찾는 손님의 상당수가 현지인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인지 많은 캐나다 가족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상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고 있던 한국 문화 체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복 입기, 전통놀이 체험, 한식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참가자의 70% 이상이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센터 관계자인 정 씨에게 이러한 변화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사실 이런 행사는 원래 교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현지인들의 관심이 급증했죠. 특히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문화를 동경했지만 이제는 캐나다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과거 서구 문화가 일방적으로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방향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센터에서 나와 근처 한인 서점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서점 직원은 최근 3년간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창입니다. 서점 한편에서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이끌고 있던 캐나다인 교사 리사가 말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사고방식, 가치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제가 이 여행에서 발견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소비 문화의 변화는 단순히 제품 선택의 변화가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인식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곳은 현지인 손님들로 가득했고 많은 테이블에서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캐나다인 가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한식을 먹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인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어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도 찾게 되었죠. 아이들은 김치를 정말 좋아해서 집에서도 항상 구비해두고 있어요. 그의 아내 캐롤은 재미있는 경험을 공유했어요.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내년에 또 가기로 했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유럽이나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국이 꿈의 여행지가 되었어요. 이 대화는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여행과 문화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캠핑카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이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한 소비 트렌드 너머의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제품이 사라진 자리를 한국 제품이 채우고 있는 현상은 단지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결과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위계와 영향력의 재편 그리고 캐나다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과연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일까? 미국 중심의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들이는 이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다음 날 아침 토론토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여행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의 윤곽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장바구니가 바꾼 세계 지도로 정했어요. 일상적인 소비 선택이 어떻게 더 큰 문화적,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여행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영상 자료들을 정리하고 추가 취재도 진행했어요. 먼저 토론토 시내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3년 전에 왔을 때와 비교하니 매장 구성에 확연한 변화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미국 브랜드가 주요 위치를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브랜드들이 눈에 띄는 자리에 입점해 있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였고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제품들이 주요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식품관에는 한식당이 가장 긴 줄을 형성하고 있었죠. 쇼핑몰 마케팅 담당자인 제니퍼와의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비자의 선호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녀는 또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브랜드의 매출은 작년 대비 25% 감소한 반면 한국 브랜드는 37% 증가했어요.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뚜렷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여행 중에 목격한 변화가 실제로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단순한 주관적 관찰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였던 겁니다. 다큐멘터리의 심층적인 내용을 위해 소비자 심리학 전문가인 로버트 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캐나다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를 10년 넘게 진행해 온 권위자였어요. 소비 선택은 단순한 가격과 품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정체성과 가치관의 표현이기도 해요. 캐나다인들이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현상은 단지 관세 전쟁의 결과만이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3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 미국 문화에 대한 피로감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열망. 둘째, 한류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셋째, 제품 자체의 혁신성과 품질 경쟁력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문화가 하나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을 표현하고 있어요. 로버트 교수의 분석은 제 다큐멘터리에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소비의 변화를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닌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다음으로 현지 대형마트의 구매 담당자인 스티븐과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대거 도입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단기적인 대체제로 한국 제품을 들여왔어요.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지금은 관세와 상관없이 한국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식품과 생활용품의 성공 요인을 3가지로 꼽았어요. 실용적인 디자인, 환경 친화적 포장, 그리고 차별화된 제품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요. 이것이 지속적인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 저는 일반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싶었어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평생 미국 제품만 써왔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한국 제품들을 선물해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리하고 믿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미국 제품은 버렸지만 한국 제품은 삶을 편하게 해줬어요. 우리 손주가 김치볶음밥만 찾는다니까요. 이 말은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를 완벽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단순 소비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라는 것. 그리고 그 언어는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취재를 마치고 편집실에서 날밤을 새우며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깊이와 울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소비 트렌드 분석을 넘어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낸 작품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자막으로 저는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된다. 장바구니 속 선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가치의 표현이다. 다큐멘터리 장바구니가 바꾼 세계 지도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캐나다 현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CBC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토론토 스타 신문에서는 제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청자들의 열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댓글란에는 수천 개의 공감 메시지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한국 제품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제야 내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제품을 자연스럽게 손절하고 있었네요. 같은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형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파트너십 제안도 받았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는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세계 소비 지도의 변화라는 더 넓은 주제로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현상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제가 발견한 현상이 단지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비 문화의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소비 패러다임이 서서히 무너지고 새로운 다원화된 소비 문화가 등장하고 있었죠.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힘입어 이 주제를 책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출판사와의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미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장바구니에 담다라는 제목으로
제 여행 경험과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작업을 위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던 중 한국 유통기업 GS25의 캐나다 진출 계획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편의점 문화가 캐나다에 상륙한다는 소식은 제 연구 주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례였습니다. 이에 관한 취재를 위해 GS25 캐나다 지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성사시켰어요. 우리는 단순히 편의점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GS25 캐나다 진출 총괄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캐나다인들이 한국 문화와 제품에 보내는 호응을 보면서 지금이 진출의 최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또한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편의점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되 캐나다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한 현지화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식 도시락과 함께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활용한 퓨전 메뉴도 개발 중입니다. 이 인터뷰는 제 책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 수출을 넘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책의 출간을 앞두고 저는 또 한 번 캠핑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경로로 퀘벡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정이었습니다.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행 첫날 몬트리올 근교의 작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현지 마트에서는 한국 라면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작은 부티크도 있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은 달랐지만 소비 패턴의 변화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캠핑카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취재였지만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소비 문화를 통해 더 넓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누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먹고 입고 누린다. 진정한 소비는 곧 민주적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느냐는 단순한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계를 지지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상의 투표와도 같았어요. 책 마지막 장의 결론으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바구니 속 선택은 우리가 어떤 세계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작지만 강력한 표현이다. 미국 제품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캐나다인들의 변화는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조용한 혁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다음 여행지는 일본,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이 될 것입니다. 세계 소비 문화의 지형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중심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등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었어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캠핑카의 엔진을 다시 켜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떤 발견을 가져다 줄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도로 위로 나아갔어요.